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제환공 중 원도도와 신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맹의 춘추좌전, 유향의 30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56년 여름 제환공은 제나라, 송나라, 노나라, 진나라, 위나라, 정나라, 조나라 등 7국 연합군을 이끌고 초나라에 시위하여 초나라 소령에서 초나라와 우호맹약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초나라의 항복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제환공은 관중의 활약으로 군사를 상하지 않고도 초나라를 굴복시킨 것이 기뻤고 자신의 동원 명령에 제나라 외에 7나라 군사가 참여한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병중에도 불구하고 허목공이 연합군의 집결지인 채나라에 와서 죽은 것을 상기해보면 제후들이 자기 명령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환공은 육국 제후들에게 출전에 따른 감사를 표하고 초나라를 떠나 연합군을 이끌고 진나라와 정나라 사이 길을 통하여 기분 좋게 회군하려고 하였습니다. 연합군이 회군하려고 할 때 진나라 대부 원도도가 제환공을 찾아와 연합군이 동해를 따라 회군하면 초나라 원정에 나선 군사들에게 구경거리도 제공하게 되고 또 동쪽에 있는 나라들도 제환공의 위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며 연합군 해군 방향을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제환공이 생각해보니 원도도의 의견이 옳다고 여기고 연합군의 해군 방향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원도도가 나간 후 얼마 안 있어 이번에는 정나라 대부 신후가 찾아와 제환공에게 연합군이 해군할 때 진나라와 정나라 사이로 해군하면 훨씬 빠르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나 동쪽으로 돌면 길은 멀고 험하여 군사들을 더 지치게 할 것이다. 조금 전에 원도도가 와서 한 말은 자기네 진나라의 비용을 아끼려는 작은 이익으로 큰 이익을 내치는 말이다 라고 진언하자 제환공은 크게 자각, 원래 해군 방향대로 회군하게 하였습니다. 제환공은 원도도가 괘씸하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연합군을 지치게 함은 물론 감히 자기를 속이려고 한 처사에 대로하였죠. 이에 제환공은 원도도를 체포하여 감금한 후 신우는 상을 주어야겠다고 판단, 정문공에게 신우의 충언을 설명한 후 신우에게 땅을 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연합군의 해군 방향과 관련하여 원도도는 제환공에게 진언하기 전에 먼저 신우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도도가 연합군이 진나라와 정나라 사이로 해군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진나라와 정나라가 연합군을 접대해야 할 비용이 막심할 것이다 라며 걱정하자 신우도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둘은 연합군 해군 접대 비용에 자국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연합군이 동쪽 해변을 따라 해군하게 하여 그 접대 비용을 담나라, 그나라, 서나라에 떠넘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원도도가 제환공에게 연합군의 해군 방향을 바꾸자고 진언하기로 하여 원도도가 제환공에게 진언했던 것입니다. 연합군 해군 방향의 시비 판단을 떠나 진나라의 비용을 아끼려는 처사했다는 동정론을 떠나 원도도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신우는 원도도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원도도의 뒤통수를 친 셈이죠. 신우는 자기 영달을 위하여 원도도를 이용한 셈이죠. 신우가 연합군의 해군 방향과 관련한 원도도의 의견에 반대할 것이었으면 원도도와의 논의 과정 때 처음부터 반대했어야지. 그때는 맞장구 치고서 원도도 들어 제환공에게 먼저 진언하라 하고서 뒤에 제환공을 만나 딴소리를 했으니 원도도는 신우를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였겠습니까? 신우는 인기영변과 언변이 뛰어났지만 욕심도 많고 아첨도 능한 초나라 신땅 출신이었습니다. 초문왕은 자신은 신우를 신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죽기 전에 신우에게 초나라를 떠나 큰 나라에 가서 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이에 신우는 초문왕에게서 귀한 구슬을 얻어 정나라로 가서 대보가 되어 정여공에 이어 정문공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설원 군도에는 진정한 충신에 대한 초문왕의 수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문왕은 병들었을 때 측근에게 내 생전에 관요는 의와 예의 잣대로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로잡으려고 하여 참으로 힘들었다. 어떨 땐 그를 보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생각날 때면 나는 그에게 높은 자기를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반하여 신우백 즉 신우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려는 것을 미리 알고 판을 깔아주어 참으로 즐거웠다. 널 곁에 두고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혼자 있게 되어 그를 생각할 때면 나는 그를 멀리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라며 심정을 토로한 바 있었습니다. 또 초문왕은 신우에게 그대는 정권을 넘보기도 하니 노, 위, 송, 정나라에는 가지 말라라고 충고했고 또 좌전, 노, 희공, 7년조에도 초문왕은 신우에게 작은 나라는 그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작은 나라에는 가지 말라라고 충고했으나 신우는 이 충고를 듣지 않고 정나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성공은 자기 나라 대부 원도도가 제황공에게 죄를 지어 감금되자 제황공을 찾아가 대신 용서를 빌며 원도도를 석방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제황공은 화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진성공의 체면을 보아서 원도도를 석방하였습니다. 이어 연합군은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원도도의 기만에 대한 제황공의 분노 정도와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24회에서는 진성공이 제황공에게 뇌물을 쓰며 사죄하여 연합군이 자국으로 철수하기 전에 제황공이 원도도를 석방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제태공세가와 좌전 노이공 4년조에서는 원도도의 기만에 대하여 제황공이 대로하여 제나라로 돌아간 후 가을에 진나라를 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좌전 노희공 4년조에는 연합군이 초나라를 치고 해산할 때 원도도를 풀어주지 않았고 가을에 이어 겨울에도 제송, 노위, 정허조 연합군으로 진나라를 침공하여 진성공이 화친을 청하자 그때야 원도도를 풀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주일국지 제24회와 좌전 노20 4년조에서는 신우의 말을 언급하면서 원도도의 저의가 사전에 발각되어 연합군이 동쪽 해변으로 회군하지는 않은 것처럼 묘사 기록하고 있으나 진기세가에서는 신우에 대한 기록 없이 실제로 원도도의 건의대로 연합군이 동쪽 해변으로 회군하다가 원도도의 속임수가 발각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서 제황공의 원도도에 대한 분노가 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우가 정여공을 보필한 시기와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24회에서는 신우는 초문왕의 유언에 따라 초나라를 떠나 정나라에 귀화하여 역당에서부터 정여공을 섬겼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자전 노20 7년조에서는 초문왕의 장례를 치른 후 정여공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세가와 자전 노장공 14년조에는 정여공은 기원전 680년에 복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자전 노장공 19년조에는 기원전 675년에 초세가에는 기원전 677년에 초문왕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동줄국지 제24회에 신우가 정여공을 섬긴 시기의 묘사는 모순입니다. 즉 신우가 역당에 정여공을 섬겼다면 초문왕 사망 훨씬 전이고 신우가 초문왕 사망 후에 정여공을 섬겼다면 정여공이 역당에서 복위한 후입니다. 원도도는 연합군의 회군 방향과 관련하여 신우가 자기와 약속을 어기고 자기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를 제황공에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제황공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우가 자기를 희생양 삼아 제황공에게 아첨한 대가로 정문공에게서 호래를 받아 호강을 누리는 것을 보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원도도는 앙심은 감추고 신우에게 호감을 보이며
훌륭한 성을 쌓으면 그대 명성은 널리 퍼지고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라며 호래에 성을 쌓으라고 부추긴 후 성이 완공되자 기원전 655년 여름에 이번에는 정문공에게 서신을 보내어 호래성을 발판으로 신우가 장차 난을 일으키려 한다고 모함하였습니다. 정문공도 신우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조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55년 여름에 정문공은 여러 제후들과 함께 수지에서 제황공이 소집한 맹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이때 뜻밖에도 주회왕의 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회왕은 정문공에게 제황공을 따르지 말고 초나라와 힘을 합쳐 자신을 받들라고 하였습니다. 수지해맹에 대하여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수지해맹은 주왕실의 태자교체 움직임 속에서 태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제황공이 주도한 모임이었는데요. 주회왕은 제황공과는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서자를 태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죠. 정문공은 뜻밖의 밀서를 받고 대부들과 상의했는데 대다수 대부들이 밀서를 무시하고 제황공 편에 서야 한다고 했으나 정문공은 지난날 주왕실의 경사로서 왕실을 쥐락펴락한 황공, 무공, 장공 때의 정나라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주회왕의 밀서에 따라 제황공을 배반하고 수지해맹에서 무단이탈, 정나라로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문공이 이렇게 마음먹은 데에는 신우의 현란한 언변이 한몫을 하였죠. 또 신우의 중재로 초나라와도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정나라는 수지해맹에서 무단이탈하고 제황공을 배반한 죄로 기원전 654년 여름과 653년 봄 두 차례에 걸쳐 제나라 등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마다 초나라가 제대로 구원해주지도 않고 주왕실 또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절감 정문공은 수지해맹에서 무단이탈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황공을 배반하도록 부추긴 신우에 대한 원망 또한 커져갔습니다. 기원전 653년 봄 정나라가 두 번째로 제나라 침공을 받았을 때 원도도는 정나라 공숙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도도는 신우는 지난날에는 제황공에게 아침에서 정나라 호래를 얻었고 지금은 정나라를 초나라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나라가 직면한 오늘날 국난의 근원은 신우이다. 왜 신우를 처단하여 국난의 뿌리를 뽑지 않는가? 신우를 죽이지 않는다면 제국은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문공은 공숙을 통하여 원도도의 서신을 읽고 공감하였습니다. 주회왕의 밀서를 받았을 때 신우의 말만 듣지 않았더라면 자신과 정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하는 마음도 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신우는 원도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달을 누린 것처럼 어쩌면 신우는 정나라를 이용하여 초나라에 잘 보이려고 활동한다 판단, 새삼 신우가 간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정문공은 여름에 신우를 호출하여 꾸짖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공숙에게 신우의 머리가 든 함을 제황공에게 바치게 하며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제황공은 공숙의 현명함을 잘 알던 터라 정나라를 용서하고 돌아갔습니다. 신우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초나라 투자문은 신하를 알아보는 데에는 그 군주보다 나은 이가 없다는 옛말은 진리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신우를 총애했지만 일찍부터 그의 성품과 종말을 알아본 초문왕의 신우에 대한 평이 옳았다는 말이죠. 여조겸은 동네 자시박이에서 신우를 알아본 초문왕에 대하여 소리 중에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는 함께 낼 수 없고 표정 중에 성냄과 기쁨은 함께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그 사람의 악행을 모르며 그 사람의 악행을 알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전제한 후 지극히 공평한 자가 아니면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판단력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의 간악함을 알아보기 어려운데 초문왕은 신우를 총애하면서도
그가 이익을 밝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자임을 알아보았으니 참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악함을 알면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훌륭한 일 중에 더욱 훌륭한 일인데, 초문왕은 신우가 간악함을 알면서도 총애했으니 졸렬하였다라고 평하였습니다. 신우의 죽음으로 4년에 걸친 신우에 대한 원도도의 복수전도 끝났는데요. 이후 원도도의 활동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좌전 노희공 29년조에 의하면 기원전 631년 6월에 적천에서 열린 회맹 때 원도도는 진나라 대표로 참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원도도는 최소한 기원전 631년까지는 진나라의 핵심 대부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패결국지의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원도도의 기만과 관련한 제황공의 분노 정도에 대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고,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신우에 대한 초문왕의 평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진의 8대 간문제 때 한호는 반역 움직임이 있는 촉당을 평정하라는 명령에 따라 군사를 이끌고 배편으로 촉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가던 중에 배가 강 어귀에 정박했을 때 병사들이 무트에 내렸다가 원숭이를 보고 신기해하며 원숭이에게 음식을 주며 원숭이와 한때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떠날 때 한 병사가 그 원숭이를 데리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원숭이 한 마리가 달려나와 출발한 배에 오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배는 이미 닻을 올린 후여서 원숭이는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배 안의 병사들은 그 원숭이와 배 안의 원숭이를 살펴보다가 무트의 원숭이가 어미이고 배 안의 원숭이가 새끼임을 짐작했으나 안타까워할 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야영하려고 배가 다시 다른 강 기슭에 닿았는데, 그때 묵길로 백리를 쫓아온 어미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어서는 새끼 원숭이를 안자마자 불썩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한 병사가 어미 배를 갈라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보자고 제안, 병사들은 달려들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병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미 원숭이의 뱃속 창자가 토막토막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난 환호는 아무리 짐승일지라도 모자이정은 같은 것인데 어찌 둘을 갈라놓았단 말이냐 라며 화를 내고는 원숭이를 배에 태운 병사를 내쫓았습니다. 새끼 원숭이와 헤어져 새끼를 걱정하고 염려한 마음은 이 어미 원숭이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뜻으로 단장지혜라고 하는데요. 자식을 걱정하고 애달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식을 잃은 슬픔도 뜻합니다. 그 누구도 체험하고 싶은 심정은 아니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